자, 안녕하세요. 더필플랜트 채널의 에르디소입니다. 저희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여서 그 1000명 돌파 기념으로 Q&A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상에 질문을 주셨던 그 질문들과 Q&A 글을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오래된 영상부터 해가지고 쭉 답변들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좀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질문부터 한번 찾아봤는데요. 3주 전에 이인님이 새순난 삽수를 삽목할 때 새순이 흙 안에 잠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삽수를 삽목을 해서 흙에 심을 때 새순이 나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흙 바깥으로 나오게끔 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새순이 흙 안에 잠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줄기라고 그러죠. 그 줄기 부분이 흙 안에 잠겨 있어도, 흙 안에 이제 묻혀 있어도 그 새순이 뚫고 올라와요. 사실은 새순이 뚫고 올라와서 충분히 이제 자라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그 위에 돌로 멀칭을 한다던가 뭐 이러지 않는 이상, 돌로 멀칭을 하더라도 뭐 자갈이 이렇게 좀 무겁지만 않으면 그 사이로 또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새순들이 힘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삽수이기만 하면은 이제 새순이 흙 안에 잠겨 있어도 충분히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새순 자체가 사실 햇빛에 의해 가지고 많이 이제 생장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새순을 이제 햇빛을 볼 수 있게끔 흙 바깥으로 나오게끔 식재하는 걸 권장드리긴 해요. 하지만 이제 뭐 그 흙 안에 잠겨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답변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주 전에 바벨님이 안녕하세요. 다른 유튜버를 언급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타 유튜버가 결실기용 비료를 무늬 중에 주면 좋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비료 사용도 무늬가 사라지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결실기용 비료는 질소 비료 성분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경우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비료들은 세 가지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질소는 그 메인 비료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엽록소를 좀 더 많이 생성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결실기 비료는 이제 질소 성분을 좀 줄여가지고 어떤 그 열매의 결실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비료인데, 아무래도 이제 질소 성분이 적게 들어간 비료를 주게 되면은 엽록소 생성이 좀 제한이 되면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질소를 아예 안 주면은 사실 식물이 못 자라기 때문에 모든 비료들, 대부분의 비료들은 사실 질소 성분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결실기 비료는 이 질소 성분이 거의 안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어도 되게 소량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실기 비료를 무늬 중에 주면 좋다라는 말이라는 거는 좀 말이 좀 이상하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비료 자체를 많이 안 주고서 그 무늬종 식물들 많이 키워요. 그러면은 이제 생장이 좀 느려지기는 하지만 무늬가 사라지는 걸 좀 이제 방지해주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하얀, 그러니까 이제 무늬가 너무 많은 고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질소 비료를 줍니다. 그 엽록소를 좀 더 많이 이제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무늬가 너무 과하게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근데 결실기용 비료라는 게 사실은 질소 성분을 뺀 비료인데 저는 사실 결실기용 비료를 전혀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엄밀히 말하면 식물이 자라는 데는 비료가 필요해요. 질소 성분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엽록소가 있어야 얘네들도 성장을 하니까. 근데 굳이 질소 성분이 안 들어간 비료를 쟤네한테 주면 당장에 이제 무늬가 줄어들 확률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럴 바에는 저는 사실 비료를 안 주거든요. 비료도 세 가지 성분이 다 맞아야지만 어느 정도 식물이 자라는데 효과가 있는 건데, 굳이 결실기용 비료를 주면서 나는 질소가 적게 들어간 식물 비료를 줘가지고 얘네가 이제 잘 자라게끔 하겠다. 잘 자랄 수가 없죠, 사실은. 왜 결실기용 비료라고 하겠어요? 식물 생장용 비료가 아니라. 저거는 그냥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비료 성분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잎을 생성하는 성분이 아닌. 그러면 역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식물이 자라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실기용 비료를 계속 주면. 언젠가는 질소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럼 그때 질소 성분 들어간 비료를 따로 줄 것이냐?
저 같으면은 그냥 보통 이제 평상시엔 비료를 안 주다가 이제 식물이 너무 이제 그 녹색이 없고 잘 못 자란다 싶으면은 그때 비료를 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고스트가 너무 심하다거나 질소 성분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 비료를 줄 것 같고. 저도 초반에는 결실기용 비료 질소 성분이 안 들어갔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사실 결실기용 비료를 안 쓰고, 점점 생각해보면 할수록 무늬종을 키울 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무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게 문제라면은, 비료를 안 주시면 돼요. 무늬가 점점 늘어나요. 애가 이제 엽록소를 못 만드니까. 근데 너무 과하면, 그때는 사실 이제 뭐 질소 비료를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조절이 좀 힘들다 그러면 액비를 줘야 되겠죠. 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의 지속 기간이 되게 짧으니까 비료를 시비하고 나서 그거가 이제 그 잎에 미치는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액비를 쓰는데, 액비 자체가 뭐 결실기용 비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액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3가지 성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질소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결실기용 비료를 따로 뭐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2주 전에 이제 장윤중 님이 알보 삽수 뿌리 내린 것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걸 분양받았는데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키워야 하나요? 반양지에서 키워야 하나요? 이것도 이제 많이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몬스테라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반양지, 그러니까 반음지식물, 뭐 반양지식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음지에서 키워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이제 기생하면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자라는 식물이라고 이제 몬스테라가 설명이 돼 있거든요. 맞죠? 사실 원래 그렇게 크는 게 맞으니까. 어떤 다른 식물에 기생하면서 이제 덩굴 식물로서 뿌리가 이제 휘 감아가지고 올라가는 형태는 맞는데, 근데 실제 키워보면 햇빛 더 잘 들수록 잎이 훨씬 더 커지고 잘 큽니다. 양지에서 키우셔야 돼요. 햇빛이 최대한 많이 드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적도 근처에 있는 되게 그 햇빛이 뜨거운 그런 나라가 아니어서 그런지 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밖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몬스테라가 죽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존의 몬스테라가 광량이 적은 데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잎이 타는 경우들이 생겨요. 기존의 어떤 광량 자체보다 훨씬 큰 광량을 갑자기 받으면 기존 잎이 퇴화해요. 하지만 새 잎은 되게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거든요. 몬스테라는 무조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빨리 크고 잎도 되게 빨리 커요. 알보도 마찬가지고, 알보도 몬스테라고 특히나 광합성을 잘 못하는 애잖아요. 장애가 있는 애들이에요, 사실 알보는. 잎 전체로 광합성을 할 수 없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얀색 부분을 광합성 못하고 녹색 부분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최대한 많은 데서 키우면 좋습니다. 반음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햇빛 좋은데. 다만 이제 삽수를 처음 흙에 심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뿌리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좀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식재되어 있는 알보는 무조건 햇빛이 가장 많은 데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일주일 전에 장윤주님께서 이제 주신 질문인데, 화분에 심겨진 삽수 물주기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분양받아서 제가 다시 좀 작은 화분에 무비상토로 심고 그 위에 아이리스 슈퍼골든 잎상으로 마무리했어요. 햇빛 좋은 창가에 선풍기 돌려가면서 키우는데 물은 언제 줘야 하나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물을 언제 주면 좋겠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식물마다 물 주는 시기는 화원 같은 데서 처음에 항상 뭐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근데 이제 요새는 식물 커뮤니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크게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 정말 각각 다 다릅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저희 학원이 햇빛이 되게 잘 들어요. 햇빛이 잘 드는 학원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인 토분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 크기가 18cm에서 20cm 정도 되는 이제 구경에 일반적인 토분 사이즈에 심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듬뿍 줘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큰 토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분이나 뭐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주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큰 사이즈 40cm 구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줘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뭐 몬스테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주에 한 번 정도씩 줘도
얘네가 과습와서 죽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제 햇빛이 잘 안 드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뜸하게 줍니다. 1주에 한 번 줄 걸 2주에 한 번 주기도 하고 그런 식인 거죠. 저는 보통은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저희 화분들은 보통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는 이제 이름표를 많이 꽂아놨거든요. 저는 그거를 꽂아놨다가 뽑아가지고 입으로 훅 불었을 때 흙이 날리면 그때 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충분히 안에 흙까지 많은 거니까. 그 이름표가 되게 길거든요. 한 30cm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쑥 꽂으면은 이제 화분 거의 밑에까지 들어가요. 뿌리 닿는 데까지. 그러면 이제 그거 훅 뽑아가가지고 훅 불어보면은 여기 흙이 이제 물기가 별로 없으면 훅 하고 날리거든요. 흙이. 근데 이제 물기가 되게 많으면 이게 불어도 날리질 않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요새는 뭐 이제 꽂아가지고 수분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꽂았다가 빼보고서 다시 또 닦아놓고 막 이래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예 그냥 한 500원짜리 이름표, 대나무 이름표들 다 꽂아놓고서 이제 뽑아가지고 쓰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되니까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물이 많은 화분 같은 건 그게 썩어요. 그 대나무 이름표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뽑았다 꼈다 하면 이제 부러지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답은 그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잘 주시면 돼요. 이것뿐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힌트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이름표나 뭐 이런 거 꽂아놓고서 입으로 한번 불어보시라. 그래서 흙이 날아가는 정도 시기가 되면 물을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기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주시고 2주에 한 번이다. 뭐 2주에 한 번씩 주시고 근데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실내 습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항상 확인하시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일 전에 구루맨님이 오늘 처음 보게 되었는데 엄청나네요. 저도 얼마 전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놈 한번 봐야겠어요. 유리화병 구입은 어디서 하시나요? 이거 유리화병 구입에 대한 건이네요. 이것도 좀 많이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식물을 수정 재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클로도피텀 코모섬이라고 나비란 혹은 점란이라고 불리는 이 식물들을 되게 많이 키웠었는데 처음에 이제 흙에 있는 식물을 키우는 게 좀 겁나서 벌레 같은 거 나올까봐 수경 재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수경 재배할 때 예쁜 화병들을 많이 구하려고 여기저기 구하다 보니까 화병이란 이름으로 검색이 되는 유리병들은 사실은요 퀄리티가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예쁜 화병을 구해야지 하면 화병은 퀄리티가 좀만 높아져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유리 마감도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뭘로 검색하면 좋으냐? 칵테일잔 중에 화병처럼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카라페병. 카라페가 이제 물병이거든요. 주스병 같은 거. 카라페나 칵테일로 검색을 해보세요. 훨씬 더 예쁜 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쓸만한 병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병으로 검색하면은 생각보다 예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카라페나 칵테일로 검색을 하죠? 엄청 예쁜 게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도 자주 쓰는 것 중에 이제 듀로보에서 나온 라군 글라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원래 칵테일 잔이에요. 근데 칵테일 잔인데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어요. 되게 예뻐요. 실제 보시면. 그럼 한번 볼까요? 저기 그 화병 하나.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사용하던 병이에요. 칵테일 잔인데 칵테일 잔까지 안 생겼죠? 이 밑에 목도 되게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도 여기도 좁아가지고 근데 이게 칵테일 잔으로서는 성능은 최악이에요. 씻기도 되게 힘들고 입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전에 보면은 한동안 되게 많이 수입됐다가 물량이 판매가 안 돼가지고 저가 떨이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사드렸거든요. 코스트코에서 이거를 거의 얼마 가격이더라? 하나에 3,000원 가격으로 팔았었어요. 지금은 이거 가격은 한 4,000 얼마 정도 돼요. 거의 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때 되게 싸서 많이 사 모았죠. 되게 예쁘죠. 이런 거는 이제 칵테일 잔으로 원래 검색을 해야 되는 나오는 그런 겁니다. 벨기에에서 만들었고요. 듀로보라.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좀 저가형으로 이제 카라페병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터키에서 만든 시리즈들이 또 있어요. 잠깐만 그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터키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요거는 전형적인 이제 카라페병, 원래 주스나 이런 거 담아놓는 병인데 저는 이제 물꽂이용이나 또 식물 키우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화병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용기 자체는 칵테일잔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라페병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유리 화병들 예쁜 걸 되게 많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리 화병으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꽃병은 사실 되게 이제 마감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나중에 유리 화병으로 검색한 것들과 구분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 끝에 마감 재질을 보시면은 이건 어디나 식기용으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마감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유리도 되게 좋은 재질로 돼 있고. 근데 어중간하게 화병으로 나온 애들은 이 마감도 되게 안 좋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이거보다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이 정도 사이즈의 화병을 구하신다 하면 물론 정말 대형은 카라페병이나 이제 칵테일잔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삽수용이나 뭐 이제 꽃 몇 송이 이렇게 꽂아 놓을 때는 얘네들이 훨씬 더 가성비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